한 가지가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결론으로서 이제 공론장 운동과의 관계, 또 이게 그 공동체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뭐 6가지 얘기 중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분들한테는 사회적 경제 하는 분대로, 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분은 뭐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각각 자신의 처지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느끼는 바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오신 분들 한두 분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그 오랜만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네. 김동희 선생님 그 지금 듣고 계신가요? 영문으로 김동희라고 쓰셨네요. 네. 그다음에 정희곤 선생님 듣고 계시나요? 얼굴을 안 보여주시니까. 정희곤 선생님. 예. 예. 얼굴을 안 보여주면, 정희곤 선생님, 그 서로 아까쯤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오랜만에 참여하셨거나 이제 최근에 참여하신 분은 서로 이렇게 안면을 좀 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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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례군청에서 교육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정희곤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한 50여 년 활동했고요. 구례에서는 한 2년 반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네. 이동수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이동수 선생님. 네. 김동희 선생님, 이동수 선생님. 네. 네, 이동수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연결이 되면 할게요. 김철민 의원님 아직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 되고 있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예, 부탁드립니다. 나주시 의원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대신 소개를 좀 했는데 SRF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최승만 선생님. 예. 자, 그러면 또 이따가 얼굴이 나오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박상일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암묵적인 말씀이시잖아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거나,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신동 말씀. 맨 처음에 그 늘 뭐 아까 처음 시작하신 전체 내용 다 동의하는데 그 논의를 시작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해결책이 언제 나오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첫 번째 제일 신중하게 듣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마을 공동체가 됐든 사회경제 얘기를 했던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간에 시장 경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다른 방식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이 관주도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생성의 문제가 자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생성과 연속성이 끊어져서 관주도로 가게 되는데 그냥 시장 경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해서 끝나버리시니까 어떤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이게? 돈이 돌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까요? 말씀드릴까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예, 궁금해서 계속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끝까지 들어도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예. 제가 제가 사실은,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거의 그냥 압축해서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사회적 경제도 그렇고, 중소농 살리기도 그렇고, 마을 공동체 살리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기존의 그런 어떤 시장 경제 방법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가격 시장이 아니라 가치 시장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이제 중소농 살리기와 관련해서 이제 드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공공재를 하에 그거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시장 경제보다도.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런 일들을 실제로 좀 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저한테 성공이 뭐 신환이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33년 전에 지역에 이제 풀뿌리 언론의 신문을 만들었어요. 신문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신문이 이제 대단히 이제 성공적 모델이 됐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기존의 신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의 신문들은 결국은 이제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료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독료는 한 10%나 2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그러고 나머지 부족하는 땜빵은 사장이 되거나 또 아니면은 요즘에 부정한 돈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구독료가 거의 한 50% 차지했어요. 그리고 광고료가 한 30%, 한 20%는 저희들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공공의 활동에 있어서 얻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철저하게 독자 중심의 신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는 일단은 흑자 경영이 저희가 한 1년에 15%씩 성장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됐고 그다음 광고주들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광고는 뭐 외상 광고도 없고 철저하게 그 자체가 그 독자 중심의 신문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무슨 뭐 행정하고 결탁한다거나 권력의 자본에 결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끊어지게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한때 제가 그때 일했을 때 한때 그 ABC라고 아십니까? 뭡니까? 아이고 용어가 이제 발행 부수에서 유가 부수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네. 거기에서 선정하기를 저희가 전국의 모든 신문, 전국의 뭐 일간지까지 모든 신문을 통틀어서 저희가 5년 연속 1등을 했어요. 네. 그 얘기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저희가
지역 주민들, 제가 주민들한테 담임이 있어요. 당신들 그동안에 지역에서 무슨 일하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백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파출소 앞에 지나가도 다리가 더덜 떨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여러분들 백이 돼주겠습니다. 배경이 돼주겠습니다. 하는 일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돼가지고 450명이 모여서 만들고, 그분들이 기초가 돼서 독자가 되고, 그분들이 열동률이 높아져 가면서 구독료가 기본적으로 쌓이면서, 그게 이제 주민 의제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신문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경영도 잘 되고. 그러니까는 그게 애초에 그것을 신문을 시장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그 신문은 그렇게 커나갈 수 없죠. 근데 주민들이 우리 의제를 살려주는 공봉장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인식이 같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과가 됐던 것이고, 결국은 그게 뒤로 가서 보니까는 저희들이 하는 이제 공공 저널리즘 하나의 이제 한국의 모델이 됐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발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하실 거 있나요? 네, 예, 대구 두분아님. 동구의원 두분아입니다. 아까 우리 박상현 단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경상도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이 지방분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방분권 대구 경북 본부에 이제 사무국장으로서 한 2년 근무를 한 기억이 있어서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대구가 이 균형발전 지방분권 중에 지방분권이 좀 더 처쳐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2010년 2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했으니까 그죠? 1년 8개월, 1년 10개월 정도 했었는데, 조금 저는 평가를 해보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대구 지역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지방 분권이라고는 오히려 이제 광역 경제권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어쨌든 기존에 이제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한 이 개념들은 사실 많이 좀 상실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했던 광역 경제권을 가지고 가야 어쨌든 대구 경북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했는 것 같고, 또한 전국을 광역 경제권 다시 재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용역도 저희들이 실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방분권 운동 자체가 2008년 이후에는 완전히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변화되지 않았냐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논의했던 걸 봤을 때, 분권이라기보다는 좀 더 광역 단위의 광역 경제권, 오히려 이제 경제 시스템을 광역화를 통해서 어쨌든 이 대구 경북의 좀 거대한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경제적 가치 상승,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을 때, 좀 이 지방 분권에 대한 초점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제 그런 광역 경제권, 이 부분이 좀 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 이야기도 했었는데, 대구가 133개 동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지금 6개 동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면 대구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자치에 대한 이 단체장 마인드나 이런 부분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민들 또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자 해서 제가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지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조차도 사실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구청장 또한 단체장 마인드 자체가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 사실이다만은 그러면 사실 이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주민자치에 대한 이 개념들도 자리 잡아야 되고 예, 공부를 전문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반면에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들은 과연 이 대구란 이 경상도 특성 아까 뭐 대표님 단장님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경상도와 대구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전라도의 이제 현명한 선택 이 경상도의 이 일방적인 몰아주기 방식이 저도 사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과연 저도 이제 지역에 뭐 대구에서 마을 공동체나 뭐 주민자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시민단체들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마인드가 워낙 그렇게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좀 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이런 마인드가 없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것들 사실 이제 관의 이야기로 하기는 관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전혀 사실 이야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참 대구에서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민간 단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한계성이랑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어쨌든 이제 주민자치회를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넣어보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진짜 이 대구란 이 도시 속에서 경상도라는 도시 속에서 물론 경북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 대구는 이제 그런 이 보수라는 그 틀 속에 계속 기존 이 누리오고 왔다는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만나보면 별로 누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고 왔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뭘 새로운 것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워낙 좀 강해서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 이런 부분 또한 지방 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들이 다시금 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7, 8년 전부터 대구 경북을 참 많이 다녔어요. 네. 그쪽에서 강의를 참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인연에 두신 분들이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많이 배우고요. 네. 그 이제 방금 열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이제 대구 경북이 이 초기에 20년 전에 지방 분권에 대한 기치를 들었던 때하고 지금하고 네. 상당히 변화가 있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변화에 부응해서 발전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히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최근에 1년에 이제 나타나는 가장 큰 상황은 대구 경북이 지방 분권의 그동안에 이제 제도 개선 쪽에 많이 너무 그쪽을 소위 말해서 전국의 제도 개선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장 크게 들고 나서고 그런 부분에 영향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20년 동안 계속 제도 개선 쪽에 이야기가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동의어의 반복처럼 계속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들만 주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대구 가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방 분권이 목적이 아니라 지방 분권은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지방 분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을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런 활동의 내용들이 뭐냐. 이게 같이 가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 그거는 분권은 지역 혁신하고
이게 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죠. 예? 그 지역 혁신의 가장 꽃과 거리는 방금 도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주민자치가 네. 가장 근간의 바탕이 된 세포 단위의 네. 가장 중심이다. 결국은 그게 지역 혁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원이다. 저는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후로도 대구에서 그런 이제라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혁신과 어떤 주민자치의 그런 근간들의 기초들을 잘 만드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건 당위성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강조하셨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광역자치 통합 이런 부분들이 중심 의제로 드러나고 있고 전국에서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을 지피는 역할들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심도 있는 토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이 지금 광역화, 초광역화죠. 네. 말하면 초광역화를 가장 부딪혔던 분들이 제 주변에서 보면은 솔직히 경제학자들이에요.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것은 그분들이 가장 그 다음에 자치 이 분권의 공동체를 가장 하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이제 뭐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학문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초광역을 얘기하신 분들이 지역 소멸론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안 그렇던가요? 예. 이게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을 초광역에다가 두불사차라는 이런 쪽의 논리로 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통합이라는 논리들이 우리가 일본의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인가 10년 동안 시정촌을 3,200개를 1,700개로 줄였죠. 통합했죠. 대통합을 했죠. 아주. 그 통합의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당초에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재정이 나아지고 일자리가 좋아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활성이 될 거라고는 그것에 거꾸로 되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은 통합이라는 것이 그런 물리적 통합이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으로 바로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그 밑에 세포 단위를 더 빨리 증발시켜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도미노를 확장시켜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 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말고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선택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하여튼 저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기초들을 쌓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게 저는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론장의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정환 대표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요. 지금 현재 그 해남의 마을 활력소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면서 주민 의제를 찾아냈던 어떤 사례라든가 작더라도 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주민 의제를 뭐 어떻게 찾은 어떤 그런 뭐 예가 있다든가 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전체 총론 중에 실제적인 좀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또 현재 잘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좀 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의제 찾는 거에 실제 뭐가 어려웠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뭐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뭐 어떨까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고, 가면 갈수록 이게 태산이.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런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해남 신활역 사업에서 주 대상이 중소농.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중소농 살리기와 공동체 살리기 쌍거리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소농들 안에서 그 의제를 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소개하라고 하면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가 이제 크게 도시에서 그런 도움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그동안의 중소농들이 자기 이 성격과 자기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대농 따라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두엄지고 장애가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에 거의 한 40년 동안 농업의 농정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있어서 대농들이 전부 다 하나의 지배해 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소농들이 갖고 있는 자기 가치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부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뭐 일테면 이런 것도 있죠. 대농들은 도소매를 중심으로 가 중소농들은 관계시장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가치성들을 얼굴 있는 먹거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아름아름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시장들을 확장하는 이런 관계인데, 근데 중소농들은 대농들이 하던 식으로 차떼기, 밭떼기, 톤떼기 이런 방식으로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대농들은 코스트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쪽에다가 이쪽다 포인트를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농은 반대로 자가 노동력을 잘 확장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자기 노동력이 1년에 80일 한 사람하고 200일 하는 사람, 200일에 일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80일로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중소농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농이 갖고 자기 가치가 있어요. 특히 중소농은 그 지역의 문화 자연적인 토대로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치가 지역의 자연 조건하고 이런 것들하고 가치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흑산 홍어다라면은 왜 흑산 홍어겠어요? 홍어가 많이 나는데 흑산 홍어는 2배, 3배 주고 사잖아요. 거기에 뭐 정약준 선생이 얘기를 안 들어보았다고 거기에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자연 조건에 지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은 예지보다는 영양 성분을 조사해 보면 FE 철이 많아요. 예? 거기는 해남은 붉은 황토 지대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E 철에 기반하는 그런 영양의 구조와 관련된 시장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 그런 것처럼 자기 성격에 자기 기반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 우리가 노동력을 일연중으로 분산해가지고 그것도 효과적으로 해서 자간 노동력의 가치들을 높이도록 하려고 하면은
소품목 다생산보다는 다품목 소량 생산의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농장 안에서 자기의 윤작 체계, 돌아가는 윤작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노동력의 강도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동력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일하는, 골병 들지 않으면서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농사가 되면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경영 방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들에 맞는 그런 특장점들을 살려나가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것을 기초로 깔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 농장, 그 마을, 그 인근의 체계 이런 조건들의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는 체계에 대해서 자기들에 맞는 농사 짓는 소위 작부 체계가 새롭게 나오고 경영 방식이 새롭게 나오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의제를 나오면서 거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나물 공동체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떤은 우리는 바다의 그쪽 해풍을 기반으로 하는 뭘 하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를 만들면 못합니까? 기존에는 공동체 만들어 공동체 지원했는데 지원이 끝나면 딱 죽어버려요. 그게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지금 전국 최초라고 감이 이상합니다만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공동체는 구슬이라고 했죠. 구슬은 깸줄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먼지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동시에 그 공동체에 대한 깸줄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공동체들이 우리가 구슬이 깸줄에 의해서 뭐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와 그 컨텐츠에 맞는 깸줄을 전제로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들이 이 협력 구조가 발달하면서 협력 구조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이 직접 보고 농민들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여와 열기들이 더 높아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혹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소농 살리기 위해서 가장 대두됐던 것들이 뭐냐면은 6차형 농업을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6차형, 6차 농업, 6차 산업 이렇게. 이 얘기는 생산을 우리가 1차라고 그러죠. 1차 산업, 가공을 2차 산업, 유통 서비스 3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6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요즘 신조어 개념어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농민들이 살 수 있고 중소농들이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다 기술력을 더하면 강소농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나왔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15년 동안 열심히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중소농들이 안 살아요. 왜?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려면 요즘에 해썹까지 시설하려면 5억 정도 들거든요. 그게 운영하고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또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유통을, 관계시장으로 유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세 가지를 한 통해서 엮어내야 6차 산업이 되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성공 모델을 찾기 힘듭니다. 거의 실패를 해요. 거의 빚더미에 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계획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것을 생산과 가공과 유통을 한 통해서 엮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엮냐면은 가공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건 가공은 공유경제 방식으로 풀어요. 그 다음 유통은 협업구조의 방식으로 풀어요. 제가 언젠가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유경제와 협업경제를 통해서 1차, 2차, 3차가 같이 한 통으로 엮어지는, 이걸 저희는 그래서 6차형 농업의 앞에다가 뭐라고 더불어 6차 농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구조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잘 한 들었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예, 네, 정현돈 예, 소장님. 네. 예, 아유, 저기 박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아주 뭐 거의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저도 그 여러 가지 저는 뭐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혁신, 네,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 또 협동조합이나 참여예산위원회 또 요즘에는 협치 사업, 협치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원리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과거에도 어떤 조직에 있을 때도 혁신 담당으로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해왔고 해서 근데 이 혁신을 성공하려면은 두 가지 기본적인 그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그 리더를 잘 뽑아야 됩니다. 리더. 아까 어떤 분이 그 저 뭐 군수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분들의 의식 서울 같으면 구청장이 많이 관련이 되겠죠. 근데 의식이 어떤 이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주민 참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결국 그 직원들 밑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이게 주민들과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어떻게 뽑고 어떻게 그거를 잘 순환되게 하느냐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럼 그 참여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만큼 활성화되게 하느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 그 두 가지 요소가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90% 실패한다는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많은 예를 들었었는데 다 그런 거와 결부됩니다. 결부되는데 이 대부분 이 관주도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그 장이 리더가 그 담당하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그 담당 부서에다가 그 부서 사업으로 이걸 갖다가 연결시켜서 풀어가려고 해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실적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같이 연계해서 풀어가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그 푸는 데 있어서 약하고 자기들 실적으로 자꾸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역량으로서 풀어가기가 힘든 거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걸 그렇게 못하게끔 만드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 담당자가 뭘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은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교체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잘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런 어떤 구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참여하는데도 참여를 잘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가면 갈수록 과거보다 더 참여가 어려운 것이 자꾸 제도화를 시키면서 더 세부적으로 자꾸 규제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어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육의 의도는 좋은데 실제로 그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뭔가를 참여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자체도 이게 어떤 의식을 높이고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 방법에 대해서 대한 교육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라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다 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무원들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 의식을 높여야지만 모든 일이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 의식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면 다른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면 센터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 센터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젊은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역점을 둔다고 자꾸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꾸 풀어가니까 정작 그 기본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뒷전이 가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방향이 이상한 데로 잘못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뭔가 기본적인 핵심은 없고 자꾸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그걸 고치라고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해요.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또 배제시키려고 자꾸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지금 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모순 덩어리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식을 높이는 것.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우선 잡아야 되고 근데 이걸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 사업을 할 때 우선 리더 되는 사람들이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 예. 그 사심이 본인이 없어야 밑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어지죠. 리더가 사심이 생겨서 그런 걸 보이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밑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 참여가 안 이루어져요. 네. 예. 그런 조금 거기 정리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딱 하나 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합리적 이기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푸시려고 그러시나 하는 부분이 좀 하나 퀘스천 마크였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뭐, 구구절절히 공감이 되고 어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의 변화들을 꾀하려고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돌팔매도 많이 맞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제가 한 10년 전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체장에 의해서 한 7, 80%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하나의 일례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한 15년여 전부터 각 지자체들이 대표적인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 공통점은 대표 선수를 만들기였어요. 그죠? 지역에 무슨 대표 축제를 만든다, 대표 어떤 무슨 순창은 고추장, 한평은 나비, 보성은 무슨 차,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예? 그런 쪽에다가 속대말로 몰빵을 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장남을 잘 키워가지고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완주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뭘 했냐면은 마을 언저리에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10년 넘도록 할 때, 아까 대표 선수 만드는 데는 한 가지 그 자원에다가 몇백억, 몇천억을 쏟았어요.
완주에서는 기껏 해봤자 100억도 안 쏟았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냐? 완주는 한 450개에서 500개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걸로 해서. 다른 데로 가면은 그 대표 선수를 만들어 어떻게 되냐? 지금도 계속 거기다가 속된 말로 돈 꼬라박거나 아니면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는. 근데 지금 완주는 1년에 완주의 그 사례를 보고 듣기 위해서 1년에 완주에 견학 가는 사람만 연간 3만 명입니다. 3만 명. 다시 말하면은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기반에 했던 그 지역과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지역에 낙수 효과를 내려고 했던 그 지역의 차이가 그게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착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들을 하는 사람을 뭐라냐면은 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행정하고 민간 사이 브릿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쪽에서 좋은 사례를 나타내면은 그 지역의 변화들을 잘 일으켜낼 수 있다. 지금 완주 같은 예가 이제 그런 예하고도 비슷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일들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활동가나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좀 고민을 해보실 기회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예, 얘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은 9시 11분이 됐네요. 네. 뭐 워낙 그 광범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게 그 주민공론장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점도 있고 해서 우리 대표님 아까 주민 의제를 그 찾고 확장하는 일이 공론장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그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뭐 농촌이든 뭐 도시든 공론장 운동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리 겸해가지고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최근 1년에 이제 공론 포럼에서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지역 공론화 조례 만들기, 저는 이건 사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작은 혁명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제라는 또아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그런 확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 큰 거죠. 다만 이것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공론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 뭐 지역에 무슨 뭐 어떤 공공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뭐 그런 조례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어떤 그 몇몇의 이런 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된다거나 대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그래서 진정한 주민 공무원한테는 이런 한계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공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꼭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주민 생활 언저리라는,
이런 의제를 꼭 거기다가 반드시 넣어서 이 불씨를 다 살려가야 된다. 그것은 생활언저리는 곧 이제 읍면동의 주민 생활권 내에서 주민 유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고, 아울러서 그런 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구형의 이런 의지보다는 지역의 그 지역의 희망 찾기, 우리 안에 들어있는 희망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손에 잡히는 우리의 일, 우리 주체적인 일들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조직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예? 그러면 과제가 중심, 과제는 어떤 과제냐? 과제의 주인이 누구냐? 예, 그 결실 자체를 누가 보듬어 가느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뤘을 때 결국 민주적인 영향으로 커나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공론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이 공론장과 주민의제에 대한 이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 좀 불질러 나갔으면은, 그러면은 그 단위에 따라서 실제로 주민들이 그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사례를 차근차근 모아나.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퍼블릭 운동에 대한 제가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옛날에 실은 이제 제가 81년을 기억, 1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매니페스토 운동을 했어요.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제를 만들었어요. 5가지 의제를 만들었어요. 농민운동을 하면서 그 의제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그 후보를 해가지고 후보에 당선운동을 했어요. 당선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민정당이 육지에서 떨어지는 첫 해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5가지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연중에서 그것들이 저희들이 농정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그때는 뭐 농지세 폐지, 수세 폐지, 뭐 부채 경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다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에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요. 예? 그때 전두환 정권 초기 때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그 시절에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되는 그런 의제 활동들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작은 사례들을 계속 좀 모아나가고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감히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과 노력들도 또 그런 부분에 뭐 맞서기나마 같이 참여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네. 관장님 그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그 자발성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갈 때 제대로 된 자치분권 되고 그것이 이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전에는 이제 뭐 지식인들이 의제를 제시해 주는 거였었다면 지금은 이제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걸 또 형성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의제가 뭔지를 또 발견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서 또 서로의 지혜를 또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이 중심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행정과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 속에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 있는데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내용도 만들고 또 힘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국가나 체제에 이렇게 가 변화될 수 있는 힘으로 뭐 소통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형성해야 될 그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또 서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런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일생을 주민자치운동과 또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노력해 오신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박상일 단장님 감사를 좀 표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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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그래서 해남 제가 거기 다음에 우리 장으로 제가 초대할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해남에 이렇게 활력소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자연도 보면서 좀 하시는 활동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정호 대표님 소개 안 하셨고 그다음에 김혜몽 센터장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예. 우리 김혜몽 센터장님하고도 굉장히 그 연관성이 많은 말씀이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 단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공부가 너무 됐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문제라든지 마을 공동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걸 통합적으로 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지금 경험하신 얘기 또 나름대로 그 경험 과정에서 이제 확립하신 이제 철학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더 깊은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고 제가 한번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같이 연대합시다. 예. 공정호 대표님.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제가 사는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준비위원장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출범을 소리가 그게 아니라 꺼졌어요. 그러네. 갑자기 사라졌어요. 선이 빠졌나 봐요. 말씀 마저 하십시오. 공정호 선생님. 제 얘기가 끊겼나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곧 일을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대성 교장 선생님, 교육자치운동 관련해서 관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오늘 어떻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박상인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자본, 또 가치 시장, 그리고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근데 박상인 단장님이 좀 허락을 해주신다면, 스폰지 모형, 그 모델을 인용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한테 허락 꼭 받아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하겠습니다. 예. 출처를 밝히고 좀 인용을 하도록. 정말 은유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흡수성이라든가 또는 보완성, 또 완충성 이런 게 정말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은유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그걸 이제 국가 전략에다가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벌써 2시간 반이 다 돼가서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황한식 교수님 모시고 또 다른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박상일 단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계셨네요. 인사.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치현 선생님, 인치현 회장님,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